산업안전기사 필기 2024년 1회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야간의 상승하는 생체 리듬 이렇게 돼 있죠. 자, 야간을요 지금 이렇게 하세요. 야간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뭐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게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지금 잔다고 생각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야간에 자고 있습니다. 자면 맥박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야간입니다. 자고 있어요. 염분량 어떻게 될까? 염분량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간에는 염분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량은 상승합니다. 3번 혈압 어떻게 될까요? 자고 있죠. 야간에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체중, 자 낮에는 먹고 싸고 하니까 체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간에 상승하는 생체 리듬은 염분량입니다. 1번의 답은 2번. 강의식에 의한 학습 효과를 테스트하거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답법의 특성. 자, 문답법은요, 묻고 답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문답, 묻고 답합니다. 그럼 교사가 묻고 학생이 물어보고, 자, 교사가 묻고 학생이 답하고, 또는 학생이 묻고 교사가 답하고,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겠죠. 1번 맞고. 2번, 학습자의 적극적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응답과 상관없이 학습 속도가 유지된다. 아니죠. 상관이 있죠. 상관없이. 이게 틀렸어요. 학생들이 응답을 잘하면, 그러면 학습 속도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학생들의 응답에 상관합니다. 상관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응답을 잘해주면 학습 속도는 증가합니다. 4번, 내용의 정리 및 정착에 효과적입니다. 틀린 것은 3번. 강의법과 도입법이 가미된 주 4일, 4시간 8주, 그러면 총 128시간. 자, 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 4일입니다. 4시간입니다. 8주간이면, 그러면 4 곱하기 8 하면 얼마입니까? 128. 이렇게 나오죠. 4 곱하기 8은 120. 자, 이게 뭐냐면 CCS입니다. Civil Communication Section. 자, 그냥 외우세요. CCS 448 128. 요거는 CCS다. CCS 되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1번,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있습니다. 2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3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있죠. 4번 봅시다.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예방 대책. 자, 이것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아니고, 자, 이것은 신규 채용자 교육이나 또는 변경시 교육입니다. 신규 교육이나 변경시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4번이 틀리겠습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입니다. 1번,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죠? 자, 이건 10m입니다.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2번, 최대 지간거리. 지간거리란 말은 다리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지간. 이 지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다리 기둥을 말합니다. 요 지는 다리의 기둥. 그러면 다리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이것이 30m가 아니고 몇 미터입니까? 50m입니다. 이것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3번, 지상 높이 21m가 아니고, 자, 이거 31m입니다.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 그 4번, 터널건설공사. 터널건설공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입니다. 답은 4번.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용근로자. 자, 일용근로자. 특별교육의 교육시간 중 타워크레인. 일용근로자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자입니다.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하면, 자, 이 특별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입니다. 8시간 이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은 8시간.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8시간. 7번,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한 A사업장. 자, 재해 건수가 80건. 그리고 1000명의 근로자. 1주당 48시간, 1년간 52주. 그러면 1000명,
48시간 52주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면 연 근로시간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 사업장의 도수율, 자 우리 도수율 구하는 공식, 자 분모에 연 근로시간 수 또는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연 근로시간 수, 자 총 근로시간 수 분의 그리고 재 건수, 자 재발생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은 100만을 말합니다. 100만을 말한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단 근로자들은 재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의 3%가 결근이에요. 연간 노동시간의 3% 결근.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은 97%란 말이죠. 3%가 결근이니까 결국 97%가 근무하고 있다. 97%를 근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럼 연 근로시간 수는 일단 1000명이죠. 1000명 곱하기 1주당 4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은 52주. 그런데 3%가 결근이니까 97%를 일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0.9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연 근로시간 수입니다. 1000 곱하기 48 곱하기 52 곱하기 0.97 그리고 재 건수 80건 돼 있죠. 80 곱하기 10의 6승. 10의 6승은 공이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0이 6개 있다. 10의 6승 아닙니까? 그러면 공이 6개 있으려면 100만이죠. 100만. 그리고 이것씩 정리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33.04. 자, 지금 요게 점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33.04.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수 또는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 자, 100만입니다. 100만. 자, 그리고 자, 연 근로시간수는 쉬워요. 뭐냐면 몇 명인지 보고, 그리고 한 주당 몇 시간 일하는지 보고, 그리고 1년은 52주. 다만 3%가 결근이니까 97%를 일한 거죠. 따라서 이 연 근로시간수에 0.97만큼 일한 거예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재 건수는 80건. 그리고 곱하기 100만 하면 식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번. 어느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 총 60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에 따르면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은 1대 29대 300입니다. 자, 이런 뭐죠? 이런 중상 또는 사망. 중상, 사망이 1. 이때 29는 경상입니다. 경상. 그리고 300은 무상해 사고입니다. 무상해. 그러면 중대재해가 1. 경미한 상해가 29. 그리고 무상해가 300. 자, 이게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1명, 29명, 300명. 이러면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330명이죠. 맞나요? 3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오타가 났네요. 600명의 재해자가 아니고, 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660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660명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 29대 300은 자, 이거를 전체를 다 2를 곱하면 2대 58대 60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것 다 더해볼까요? 2명, 58명, 600명 하면 660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600명이 이게 아마 오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60명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660명일 때는 2대 58대 600입니다. 그 말은 중상 사망이 2명이고 경상은 58명, 그리고 무상에는 600명. 그러면 경상은 58명, 경상의 재해자는 58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 버드의 재발생에 관한 연쇄이론 중 통제부족은 몇 단계입니까? 하면 통제부족은 1단계입니다. 1단계가 통제부족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죠? 2단계는 기본 원인이 2단계, 3단계는 직접 원인, 4단계는 사고, 그리고 5단계도 있어요. 5단계는 상해죠. 결과. 그렇죠? 손실을 말합니다. 상해 또는 손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버드의 재발생하는 연쇄이론. 이 연쇄이론 중 통제부족은 1단계. 자, 통제가 부족하다 이 말은 뭐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2단계는 기본 원인. 자, 기본 원인을 추리해 볼까요? 기원, 기본 원인. 3단계는 직접 원인, 징후입니다. 징후. 4단계는 사고, 뭐 어떤 접촉이 났단 말이고, 5단계는 상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통제 부족은 1단계.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해야죠. 제외하고 안전관리자 업무. 1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안전관리자 업무 맞습니다. 2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거 안전관리자 업무입니다. 3번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도 안전관리자 업무. 근데 4번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점검. 자, 요 네 번째는요, 이건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답 4번. 11번 데이비스 동기부여 이론 등식 중 동기를 유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기 유발은 뭘까요? 자, 봅시다. 지식하고 기능, 이 두 가지를 곱했어요. 지식과 기능, 이게 뭐죠?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두 번째, 상황 곱하기 태도가 이것이 동기 유발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해당 사항 없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식 곱하기 기능, 자, 능력. 상황 곱하기 태도, 이것이 동기 유발. 답은 2번. 12번 다음의 재해 사례에서 기인물. 자, 기인물이란 말은 재해 발생의 주 원인을 말해요.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해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 기계, 장치 또는 물건 또는 환경,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 자, 이 선반이 뭐가 될까? 기인물이 됩니다.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변속지차란 말은 기어의 일종입니다. 기어의 일종이고, 속도나 회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부품, 변속지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지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급유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변속지차에 맞물렸다. 그럼 여기서 변속지차는 직접 사람에게 접촉해서 피해를 주는 기계죠. 그래서 이것을 가해물이라고 합니다. 가해물. 자, 변속지차에 맞물려 손가락이 절단됐다. 그러면 기인물은 선반이고, 그리고 변속지차는 가해물이 됩니다. 답은 4번. 14번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까?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고. 일단은 첫 번째는요,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는 3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자, 최초 안전검사, 이건 3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인데, 만약 건설 현장은 어떨까? 건설 현장은 주기가 더 짧아야 되겠죠? 건설 현장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워봅시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입니까?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자,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 그런데 건설 현장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건설 현장이니까. 14번 의식 수준 5단계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 자, 그러면 의식 수준의 5단계는 제일 먼저 0단계가 있고요. 0단계, 그 다음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리고 4단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건 뭘까요? 이건 3단계입니다. 3단계. 여기 4번 있죠? 3단계. 그러면 4단계는 왜 안 될까 하면, 4단계는 이 초긴장 상태예요. 초긴장 또는 지나치게 과긴장 상태가 4단계입니다. 그럼 0단계는 뭘까? 요거는 자고 있어요. 수면 중이야. 자고 있는 상태야. 수면 중이고. 그러면 1단계는 뭘까요? 1단계는 졸고 있는 상태. 그럼 2단계는 일상생활. 3단계가 가장 주의가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겠죠. 3단계입니다. 15번 다음 중 방진 마스크 구비 조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시야가 넓어야 되죠. 그리고 흡기장 낮아야 됩니다. 왜? 흡기장과 배기장이 둘 다 낮아야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번에 안면 밀착성에 여유가 있으면 안 되죠. 딱 끼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16번 산업재해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 산업재해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 작업 중 재오건이 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한 명 사망했네. 그리고 이때 이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 자, 사망 만인율 구하는 공식은 일단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망자 수. 그러면 제 건수는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시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분의 사망자 수하고 만인율이죠. 만인율. 그래서 곱하기 만을 해줍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몇 명입니까? 1000명. 1000명. 그 중에서 한 명 사망 1000분의 1 곱하기 만. 1000분의 1 곱하기 만 하면 10이죠. 10. 사망 만인율은 10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은 경작업용 가벼운 경작업용 안전화입니다. 자, 땡땡 밀리미터인데 경작업용은 250 밀리미터입니다.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가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킬로뉴턴, 압축 과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 자, 선심은 뭐냐면 이거는 이 발가락을 보호하는 철심을 말합니다.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 이것이 경작업용. 경작업용은 250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경작업용 안전화 250mm, 250 그리고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킬로뉴턴. 자, 따라서 답은 3번.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 아닌 것이에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 1번 연삭기. 연삭기는요, 안전인증 대상 아닙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에 롤러기, 3번에 압력용기, 4번에 고소, 높은 장소, 고소 작업대. 전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롤러기, 압력용기, 고소 작업대 모두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19번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 그러면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는데 이걸 말하자면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뭘 요구하냐면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의 완성을 요구해요. 그리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뭘 요구할까요? 돈 주세요. 보수 지급을, 월급 주세요.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사항. 여기서 이행사항은 도급인의 이행사항입니다. 도급인의 이행사항 아닌 것이에요. 그럼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긴 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못합니다. 왜? 직접적 조치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작업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20번 다음 중 상황성 누발자 재유발 원인. 상황성 누발자란 말은 작업이 어렵거나 난이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거나 쉽거나 난이, 어려울 난 쉬울 이, 또는 설비의 결함, 또는 심신의 근심 걱정이 있는 경우에 재해를 일으킬 때 이것을 상황성 누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잖아. 이것은 타고난 거죠. 소질입니다. 소질성 누발자라고 합니다. 도덕성 결여는 소질성 누발자. 답은 3번이 됩니다. 21번 격렬한 육체적 직업 부담 평가 시 활용되는 주요 생리적 척도로만 이루어진 것. 생리적 척도입니다. 1번에 부정백은요, 이것은 건강 이상입니다. 건강 이상. 그 자급량은 객관적인 작업 측정을 표현해 놓은 거죠. 이건 생리적인 거하고 거리가 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맥박수와 산소 소비량. 맥박수. 자, 우리가 격렬한 육체적 직업을 통해서 직업을 하게 되면, 수행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산소 소비량도 많아지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게 생리적 척도입니다. 3번에 전멸융합 주파수. 전멸융합 주파수는 시각적인 피로 측정 지표. 자, 눈의 시각의 피로 측정 지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폐활량.
폐활량은 호흡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전도는 근육 활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격렬한 육체적 직업 부담 평가 시 생리적 척도는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답은 2번. 22번 다음 중 위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위험 조정 기술. 위험 조정 기술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회피, 두 번째 위험 감축, 세 번째 위험 보류,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 확인이 아니고 자 뭐죠? 위험 전가. 전가란 말은 떠넘긴다 이 말이에요. 트랜스퍼.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위험 회피. 위험 회피는 말 그대로 위험을 피하는 겁니다. 2번에 위험 감축. 위험 감축은 자 이것은 손실 보상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게 위험 감축이고, 위험 보류. 위험 보류는 장래 손실을 충당금으로 비축을 해 놓는 것, 위험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전가. 위험 전가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 있죠. 보험회사에 떠넘깁니다. 위험 전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 4번. 23번 인간의 실수. 자 우리가 에러라는 표현하죠. 자 이게 오타났네요. 여기 I가 아니고 R입니다. ERROR. 인간의 실수, 에러 중에서 수행해야 할 직업 및 단계를 생략. 자 생략했다. 영어로 해볼까요? 오미션. 생략은 오미션이고요. 그러면 수행을 했다 또는 실행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불필요한 실행이다. 그러면 O에다가 앞에 C를 하나 붙이면 돼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오미션은 생략, 커미션은 수행, 실행. 그러면 자 오미션 에러 답 1번이네요. 그죠? 생략에서 발생하는 오류, 생략은 오미션, 생략 오미션. 커미션은 수행, 실행. 그 다음에 시퀀셜은 뭐냐면 이것은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 착오로 인한 오류를 시퀀셜 에러랍니다. 타임 에러는요. 자, 타이밍 에러 또는 타임 에러. 이것은 시간 지연으로 인한 오류. 시간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직업 및 단계를 생략했다. 오미션. 24번 다음 FD도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요게요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 자 OR 게이트 이때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거는요 X1에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0.05, X2에서는 0.03. 자 그러면 자 우리 공식을 돌려보세요. 1 빼기 0.05 곱하기 1 빼기 0.03 이 두 가지를 곱하기 해줍니다. 곱하기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전체 1에서 이걸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 잘 보세요. 요 그림을 잘 보고 자 식구한 공식은 1 빼기 0.05 1 빼기 0.03에서 전체 1에서 요 값을 빼준다. 자 그럼 식 정리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 값입니다. 자 요 두 번째 요 0.7과 0.7 요게 병렬이죠. 병렬이고 나머지는 다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은 어떻게 구합니까? 병렬은 이것도 1 빼기 0.7 요거 밑에도 1 빼기 0.7을 곱해줍니다. 곱해주되 전체 1을 빼줍니다. 자 요거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직렬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병렬로 되어 있잖아. 병렬로 되어 있으면 1 빼기 0.7에서 전체 1에서 이 값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직렬로 되어 있으면 단순히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6번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 상시 작업 기준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자 이거는 숫자를 잘 외워야 됩니다.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10회 25kg 맞습니다. 10회 25kg. 그 다음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맞고요. 세 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가 아니고 10회입니다. 10회. 2시간 10회. 2시간 그리고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그럼 4번 하루에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FT의 작성 방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정성. 정성이란 말은 수치로 계량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정량. 정량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계량화가 되는 거예요. 정성 정량적으로 해석평가하기 전에 FT를 간소화합니다. 두 번째, 정상사상과 기본사상과의 관계는 논리게이트, 뭐 엔드게이트나 OR게이트 이런 거죠. 논리게이트를 이용해 도해, 그림을 그립니다. 3번, FT를 작성하려면 먼저 분석 대상 시스템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4번, FT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사상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이게 틀렸죠. 최대한 광범위가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답은 4번. 28번 표시장치와 이에 대응하는 조종장치 간의 위치 또는 배열. 자, 위치 또는 배열 해볼까요? 위치 또는 배열은 개념입니까? 운동입니까? 문화입니까? 공간입니까? 공간이죠. 자, 보세요. 위치 또는 배열이다 이 말은 공간하고 관련돼요. 그리고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다. 양립성.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양립성. 양립성을 뜻하는 구절이고요. 그러면 위치 또는 배열을 공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적 설계 원리와 가장 관계가 같은 것은, 뭐 같다는 말은 관계가 깊다 이 말이죠. 관계가 깊다로 하겠습니다. 관계가 깊은 것은 공간 양립성. 답 4번. 29번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청각적 표시장치 사용이 바람직하다. 청각. 자, 1번 전원이 복잡하면 시각입니다. 전원이 재참조될 때 이때도 시각이 필요하겠죠. 근데 세 번째, 전원이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게 청각입니다.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자, 만약에 폭탄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엎드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청각이 더 낫겠죠. 그리고 4번에 직무상 수신자가, 자, 신호를 받는 자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각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은 시각, 3번은 청각. 30번. 자, 30번 계산 문제가 좀 어렵네요. 8시간 근무 기준. 남성 작업자 A 대사량 측정 결과 산소 소비량이 1.3 리터 per minute. 자, 미니트는 분이고요. 분. 그리고 1.3리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산소 1리터의 에너지 소비량. 자,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산소 1리터 에너지 소비량은, 자, 이것은 5kcal입니다. 5kcal. 그리고 여기서 미니트는 뭐죠? 미니트는 분이죠. 분입니다. 그리고 머렐의 방법입니다. 머렐 방법으로, 자, 우리 휴식 시간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휴식 시간 구하는 공식을 또 올려야 됩니다. 휴식 시간 R이 휴식 시간, 레스트 R은 2 빼기 1.5분의 총 근무시간에서 곱하기 2 빼기 5를 하면 돼요. 그럼 E가 뭐죠? E가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에너지 소비량. 그런데 여기서 산소 1리터 에너지 소비량이 5kcal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1리터. 근데 1.3리터라 되어 있는데 1리터에 5kcal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3리터 per minute를 요거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자,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1.3에다가 5를 곱하면, 그러면 6.5가 되죠. 6.5. 그러면 6.5가 되고, 그리고 6.5 킬로칼로리고, 그리고 분입니다. 분, 미니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리터 per minute 요 작업의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에너지 소비량. 그러면 이 에너지 소비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E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6.5가 E라고요. 근데 총 근무시간은 8시간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분으로 계산돼 있잖아. 그러면 8시간은 480분. 그죠? 60 곱하기 8은 480 아닙니까? 480분. 자, 이 단위를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머렐의 방법으로 휴식 시간을 계산해 보면, 자, E는 6.5라고 그랬죠? 6.5 빼기 1.5분의 총 근무 시간은 480분, 480 곱하기 2는 6.5 빼기 5. 자, 이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480 곱하기 1.5죠. 자, 그럼 식 정리하면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44가 나옵니다. 144. 그럼 144 분이죠. 분. 왜요? 미니트.
그리고 우리가 480분 미니트로 바꿨잖아.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서류의 보존기간.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칙은 3년입니다. 원칙은 3년. 그런데 예외적으로 2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리 상식적으로 원칙을 외워야 되겠습니까? 예외를 외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외죠. 예외. 그러면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노사협의체 회의록입니다. 노사협의체 회의록. 요게 2년이에요. 2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읽어봅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3년입니다. 자, 다시 노사협의체 회의록은요 2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3년입니다. 일반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3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3년,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 3년 되겠습니다. 32번 욕조곡선. 욕조곡선 그림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욕조죠. 욕조. 자, 그리고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외워볼까요? 초우마입니다. 초가 뭐죠? 초는 초기 고장 기간입니다. 초기 고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요. 우는 우발 고장 기간. 마는요. 마는 마모 고장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욕조곡선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1번 마모 고장 기간의 고장 형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가 맞을까요? 마모 고장, 요거는 증가죠. 증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증가입니다. 그럼 감소 형태는 초기 고장 기간이고 우발 고장은 수평.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버깅 기간입니다. 디버깅이란 말은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디버깅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디버깅 기간은 마모 고장이 아니고 이건 초기 고장입니다. 초기 고장에서 디버깅 기간이 나타납니다. 3번 부식 또는 산화. 부식 또는 산화는 이것은 아주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초기 고장이 아니고 마모 고장입니다. 마모 고장. 그 4번 우발 고장 기간. 초우마할 때 우발 고장 고장률이 비교적 낮지요. 낮고 일정한 현상 수평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욕조곡선 하면 초우마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은 초기 고장, 그리고 초기 고장은 감소, 마모 고장은 증가, 우발 고장은 평형, 수평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부식 산화는 마모 고장을 나타냅니다. 33번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도 기계가 주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한다. 안전한 기능을 유지한다. 이 말은요. 계속 작동한다. 이 말이죠. 작동이에요. 작동. 자, 작동, 동작, operational 이라면 되겠죠. 그래서 fail은요.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고장났지만 operational 하면 주보수될 때까지 나중에 보수될 때까지는 자, 이건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fail active라고 되어 있죠. fail active. 이건 뭐냐면 부품이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한 걸 말합니다. fail active. 거기에 비해서 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fail operational 이렇게 말하고 fail passive는 뭐냐면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장치가 정지를 하는 겁니다. passive,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답은 3번. 34번 AJG회사 유아용 화장지 생산 공정에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의 ECRS는 작업 개선의 4원칙입니다. 작업 개선의 4원칙을 말한다. 먼저 E. 자, E는요. eliminate는 제거라는 뜻입니다. 제거.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 요소를 제거한다. eliminate. 그 다음에 C는요. combine, 결합한다. 이 말입니다. combine, 결합. 그래서 작업 요소를 결합한다. 그 다음에 R은요. R은 rearrange, 재배치. 작업 순서를 재배치한다. 재배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는 표준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S는 simplify는 뭐냐면 단순화라는 뜻입니다. 단순화. 자, 그러면 작업 개선의 4원칙 E는 eliminate 제거, C는 combine 결합, 그 다음에 R은
rearrange, 재배치. S는 simplify, 단순화. 작업 계산의 4원칙, 제거, 그 다음에 결합, 재배치, 단순화. 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35번, 시스템의 수명 주기 중 PHA 기법이 최초로 사용되는 단계. 자, 이 P가 뭐냐면 preliminary입니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영어 좀 어렵네요. preliminary. 그럼 이 pre가 뭐냐면 미리, 예비로 이런 뜻이에요. 미리. pre란 말이 그런 뜻이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예비. H는 hazard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예비, 위험. A는 analysis, 분석. 예비 위험 분석. 자, 예비 위험 분석을 말합니다. PHA는 예비 위험 분석. 그러면 예비 위험 분석 기법이 최초로 사용되는 단계. 이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구상을 해야죠. 구상. 그래서 최초 단계 예비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인데, 이것이 최초로 사용되는 단계는 구상 단계에서 PH 기법이 사용됩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PHA, P는 preliminary, 미리, 예비로 이런 뜻이에요. 36번,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 기호 중 결함사상입니다. 결함사상은 사각형. 결함사상입니다. 결함사상은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결함, 네모네요. 네모. 사각형. 자, 어이없지만 결함, 네모. 자,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1번은 통상사상입니다. 자, 오각형은 통상사상이고요. 원은 기본사상입니다. 기본사상. 그리고 마름모는 생략사상이 되겠습니다. 생긴 게 보세요. 생략할 때 시옷, 또 시옷. 자, 마름모로 보이죠? 생략사상. 통상사상 뭐야? 통상사상은, 자, 이거는요, 그냥 오각형, 통상사상.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결함사상, 함, 미음. 그 다음에 기본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워보겠습니다. 오각형, 통상사상, 네모, 결함사상, 원, 기본사상, 그리고 마름모는 생략사상입니다. 37번, 작업의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 RMR, 에너지 대사율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중 중작업 또는 보통 작업의 에너지 대사율은 2에서 4 RMR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에너지 대사율 중작업은 2에서 4 RMR이에요. RMR. 자, 그러면 우리가 중작업보다 가벼운 경작업은요 1에서 2 RMR이 에너지 대사율이 되겠습니다. 경작업. 자, 그 다음에 이 중작업 중에서 무거울 중자로 하는 중작업은요, 자, 이것은 4에서 7입니다. 4에서 7. 그 다음에 자,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초중작업. 이것은 7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경작업은 가벼울 경자를 써서 1에서 2.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작업은 2에서 4. 그 다음에 무거울 중은 4에서 7. 그 다음에 초중작업, 초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초과했어요. 초중작업은 7 이상이 되겠습니다. 38번, 위험성평가 기본절차. 위험성평가의 기본절차가 2023년도에 법이 살짝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그럼 개정됐는데 뭐가 개정됐냐 하면 위험성 추정, 이 말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여전히 위험성 추정이라는 말이 있죠. 위험성 추정이라는 말이 빠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 추정이라는 말 대신, 자, 나중에 뭐가 있냐면 위험성 평가의 공유라는 말이 추가가 돼요. 자, 근데 자, 요 문제에는, 자, 과거 법조문에 따라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냥 CBT 시험이니까 기존의 문제풀에 있는 거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작업, 공정 분석 및 자료 수집. 이게 뭐냐면 사전에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성 평가의 기본 절차는 먼저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 그러면 사전 준비가 뭐가 있을까? 자료 수집이 사전 준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위험성 추정. 요거 옛날 조문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위험성 추정 말이 삭제되고 없거든. 없지만 과거 위험성 추정을 했고, 그리고 허용 가능 위험 여부 판정. 허용 가능 위험 여부 판정. 판정을 하고 난 뒤에 판정했다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를 결정했다. 판정이라 돼 있지만 지금은요, 판정이란 말 대신 결정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가장 옳은 것은 2번을 잡겠습니다. 2번을 잡고, 다만 위험성 평가의 기본 절차는 용어가 조금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서 처음에는 사전 준비하고,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인지를 결정합니다. 결정.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공유한다. 이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위험성 평가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기록 및 보존. 이게 작한 말인데, 자, 옛날 CBT 시험에 따라서 그냥 2번을 답으로 보겠습니다. 39번 반사율입니다. 반사율이 85%. 글자 크기 밝기가 400 칸델라 퍼 제곱미터. 그리고 VDT 화면에 350 럭스의 조명이 있다면 대비. 자, 대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대비를 구해야 되는데, 대비를 구하는 공식. 자, 이것은요, 배경 휘도 분의 배경 휘도 빼기 글자 휘도,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배경 휘도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배경 휘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면적분의 반사율 곱하기 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면적이 안 나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보통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아닙니까? 그죠? 원의 넓이는 자, 원의 넓이는 이게 원입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이 반지름이 1이라고 전제를 하네요.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도로 면적이 안 나와 있으면, 그러면 r에다가 1을 넣어서 그냥 파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요 r에다가 1 넣으면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은 파이죠. 그러면 면적은 파이입니다.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사율이 85%, 0.85죠. 0.85. 그 다음에 조도 얼마죠? 조도는 350 럭스의 조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50입니다. 자, 봅시다. 면적은 파이 3.14, 반사율은 0.85, 그리고 곱하기 350 럭스에서 정리하면, 그러면 94.697 칸델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배경 휘도 구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글자 휘도를 구해야 됩니다. 글자 휘도를 구해 봅시다. 글자 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자의 밝기가 400이잖아요. 400. 글자 밝기 400에다가 그 다음에 배경 휘도 94.697인데 이걸 94.7로 봅시다. 약 94.7로 해가지고 이걸 더해 준 거예요. 그러면 494.7 칸델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뭐냐면 우리는 배경 휘도 구했고 글자 휘도 구했잖아요. 그럼 이걸 넣어주면 돼요. 배경 휘도는 94.697인데 94.7 이렇게 할까요? 94.7분의 배경 휘도 94.7 빼기 글자 휘도는 494.7 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 보세요. 94에다가 494를 빼니까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점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그리고 94.7에서 494.7을 빼면 마이너스 400 아닙니까? 마이너스 400. 그러면 94.7은 거의 100에 가깝죠. 100에 가깝고 위에는 마이너스 400. 100분의 마이너스 400 하면 마이너스 4 언저리가 될까요? 마이너스 4 언저리. 어딨나요? 답 3번. 자, 물론 계산기 안 하고 저는 어림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시 봅시다. 반사율 85%, 글자 밝기 400 칸델라 퍼 제곱미터, 그리고 350 럭스 조명 대비. 자, 대비는요, 배경 휘도분의 배경 휘도 빼기 글자 휘도입니다. 근데 배경 휘도는요, 면적분의 반사율 곱하기 조도인데 이 면적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해서 파이 r 제곱에서 r에다가 1을 넣어서 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면적은 파이, 그럼 반사율 0.85, 85%는 0.85죠. 그리고
350 럭스, 350을 넣어서 자 정리하면 94.7 정도가 되겠죠. 그럼 글자이도는 자 우선 글자 밝기가 400이죠. 400에다가 94.7을 더하면 494.7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비는 배경희도 분의 배경희도 빼기 글자희도에서 식정리하면 분모는 94.7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400 그럼 100분의 마이너스 400쯤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점 얼마 이렇게 될 거라고. 답은 3번. 40번 심폐소생술 순서입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제일 먼저 심정지 환자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먼저 가슴을 압박부터 해줘야 돼요. 가슴 압박. 그 다음에 기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기도 유지. 그래서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호흡 하죠. 1초에 2회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답은 4번이면 됩니다. 41번 연삭수도의 파괴 원인. 자 요거는 필답형에도 잘 나옵니다. 1번 외부의 충격, 2번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3번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클 때. 회전력이 크면 연삭수도를 파괴될 수 있는데요. 내외면에 플랜지의 지름 이동이라면 이때는요 수도를 균형 있게 고정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2번 프레스 기어의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까지 도달 시간. 그러면 이 도달 시간이 0.15초입니다. 0.15초. 그리고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자, 우리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 안전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를 전제로 하면 이 D는 1600 곱하기 TM인데요. TM이 뭐냐면 도달 시간입니다. 도달 시간.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도달 시간 알고 있고, 그리고 1600은 이미 주어진 상수입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1600 곱하기 0.15 해서 식 정리하면 되겠죠. 답은 240. 43번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점으로 물림점. 주로 체인, 폴리, 벨트, 기어와 렉 등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이거 접선 물림점입니다. 답은 4번. 44번 일반적으로 전류가 과대하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며 아크를 짧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모재 및 용접부 일부가 녹아서 홈 또는 오목한 부분, 홈이나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것, 이것을요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언더컷.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3번의 기공은 용접부 안에 생긴 가스 구멍을 말해요. 자, 그걸 기공이라고 합니다. 45번 수공구 설계 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손가락을 반복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합니다. 두 번째 손잡이는 손바닥에 압력을 가한다. 이게 틀렸죠. 손바닥에 압력을 가면 안 되고 압력이 분산되어야 됩니다. 3번 손잡이 길이는 최소 10cm로 설계. 4번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신체를 보호해야 됩니다. 답 2번. 46번 롤러기 앞면 롤. 자, 앞면 롤러입니다. 롤러. 뭐 롤 했지만 롤러.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0mm. 분당 회전수 30회. 그리고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는 몇 밀리미터인가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름을 알고 분당 회전수를 알면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앞면 롤 또는 롤러의 표면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V라고 합니다. 이 표면 속도 V. 그러면 이 표면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표면 속도 V는 이거는 파이 dn에다가 1000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파이는 3.14고 t는 지름입니다. 지름. 그리고 n은 분당 회전수. 자, 그럼 d도 알고 우리가 n도 알잖아. 지름이 d, 분당 회전수 n. 자, 그러면 자, 식을 정리할까요? 자, 이것은 1000분의 파이는 3.14 곱하기 d는 300 곱하기 n은 30배 30.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28.27 이렇게 나오거든요. 28.27 나오고,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미터 퍼 미니트. 자, 그러면 28.27이 나왔는데 28.27은 30 미만이잖아. 28.27은 30 미만이라고. 그러면 30 미만일 때 급정지 거리. 30 미만일 때 급정지 거리는 요거는 원주에다가 앞면 롤러의 원주에다가 3분의 1을 곱합니다. 3분의 1.
자, 원주은 무슨 말이죠? 파이 곱하기 d죠. 파이 곱하기 d. 그러면 3.14에다가 300을 곱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3.14에다가 300을 곱한 것이 원주입니다. 원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 3.14 이것이 원주. 근데 원주에다가 3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돼요. 3분의 1 곱한 범위 내거든. 그러면 300하고 3분의 1 곱하면 100이죠. 100. 3.14에다가 100을 곱하면 314가 냅니다. 314. 그러면 314 이내. 그래서 314mm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앞면 롤러, 지름이 300mm, 분당 회전수 30회, 급정지 거리 몇 밀리미터 이내인가 하면 먼저 앞면 롤의 표면 속도를 구해야 된다. 표면 속도는 파이 dn이고 그리고 1000을 나눠줘요. 자, d는 지름, n은 분당 회전수. 그러면 1000분의 3.14 곱하기 300 곱하기 30 해서 28.27 오는데 이것은 미터 퍼 미닛. 미터 퍼 미닛. 그리고 30 미만이죠. 30 미만이니까 급정지 거리는 원주에다가 3분의 1 이내입니다. 원주의 3분의 1 이내. 그래서 식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7번. 크레인에서 권과 방지장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몇 센티미터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해야 됩니까? 하면 이것은요 0.25m 이상입니다. 0.25m 이상. 근데 센티미터는요 0.25m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25cm 이상이다 하면 되겠죠? 25입니다. 답은 1번. 48번. 와이어 로프 올바른 클립 체결법입니다. 자, 모양을 잘 봐두세요. 모양은 2번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눈도장 찍어주세요. 49번. 단면적이 1800mm 제곱, 알루미늄 봉의 파괴 강도는 70메가파스칼.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이 메가파스칼, 이걸 어쩔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거 1파스칼.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1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은 10의 3승의 킬로파스칼이고, 그리고 이것은 10의 3승. 자, 우리 파스칼이 뭐죠? 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 아이가? 그러면 10의 3승 하고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아이고 어렵죠. 자, 일단 우리는 최대 하중을 구해야 된다. 최대 하중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최대 하중 공식 볼까요? 최대 하중 공식은 안전율 분의 파괴 하중을 구해야 됩니다. 파괴 하중.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파괴 하중 모르잖아. 그러면 파괴 하중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것은 단면적에다가 파괴 강도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단면적 볼까요? 단면적은, 자, 일단 1800mm 제곱, 이거 나왔죠? 자, 근데 1800mm 제곱이 나왔는데 요거는 잘 보세요.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입니까? 요걸 미터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 바꿔주려면 요거는요, 자, 이건 제곱미터로 한번 바꿔볼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요거 이해됩니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미터. 자, 그러면 자, 식을 좀 정리해 줍시다. 일단 단면적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미터 곱하기 파괴 강도 70메가파스칼인데 1메가파스칼이 10의 3승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러면 70메가파스칼은 이것도 70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7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그러면 여기 있는 제곱미터하고 여기 있는 미터 제곱, 요 제곱미터 요 두 개가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고, 그리고 식을 정리해 봅시다. 식을 정리하면 126kN이 옵니다. 그래서 답은요. 자, 답은 아직 안 구했죠. 파괴 하중만 구했잖아. 그럼 안전율은 2라고 돼 있죠. 2분의 126kN 하면 답은 63kN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자, 요거는 좀 외워주겠습니다. 1800 제곱미터, 제곱미터가 제곱밀리미터, 밀리미터 제곱밀리미터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 강도 70메가파스칼,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 1메가파스칼은 10의 3승 킬로파스칼. 그러면 이 킬로가 뭘까? 이 K는 10의 3승의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일단 무시합시다. 자, 그럼 10의 3승 K 파스칼이고, 그러면 10의 3승 K, 킬로. 자, 요 킬로입니다.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파괴하중, 단면적 곱하기 파괴강도에서 식 정리하면 126kN. 그리고 최대하중은 안전율분의 파괴하중에서 2분의 126에서 결국 63kN. 답은 3번. 50번 보겠습니다.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 크레인, 양중기 맞죠? 곤돌라 맞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맞는데 체인블럭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소형기구지 양중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중기라는 것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양중기라고 합니다. 이 양자가 올릴 양자, 무거울 중자, 무거운 것을 올렸다가 또는 옮기는 이런 기계장치를 양중기라고 하는데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체인블럭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소형기구로 양중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51번 동력프레스의 종류입니다. 동력프레스는요, 크랭크프레스, 토글프레스, 에가프레스 모두 동력프레스인데 2번에 아버프레스는 인력프레스입니다. 인력프레스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축을 조작할 수 있는 프레스를 말하고 아버프레스는 인력프레스가 되겠네요. 5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가장 그리 가는 겁니다. 1번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점검해야 됩니다. 2번 압력 방출장치 예를 들어 볼까요? 보일러와 같은 압력 기계 설비에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건 산업용 로봇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2번 틀렸고요. 3번 매니플레이터는 로봇팔을 말해요. 로봇팔 작동 이상 유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답은 2번. 53번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되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성능 기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진동각도 진폭시험 행정 길이가 최소 1대 진동각도는 60에서 90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진동각도 진폭시험에서 행정 길이 최대일 때는 30에서 60도가 아니고 30에서 60도가 아니고 이것은 45에서 90도입니다. 자, 다시 진동각도 진폭시험에서 행정 길이 최소일 때는 진동각도는 60에서 90이고 행정 길이가 최대일 때는 진동각도는 45에서 90입니다. 답은 2번. 3번 완충시험 손쳐내기 봉에 의한 과도한 충격이 없어야 되고 4번 무브와 동작시험 1회의 5동작 잘못된 동작도 없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4번 유해 위험기계 기구에서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수반하는 거. 자, 가장 그리는 겁니다. 1번 컨베이어는 모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부품이 있죠.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2번 사출성형기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금형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있습니다. 3번에 가스 용접기 보세요. 가스는요, 일단 진동은 거의 없죠. 진동은 없고 소음은 있기는 있는데 좀 작죠.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공기압축기는 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답 3번. 55번 평면 연삭기 덮개의 개구부 각도는 이건 노출각을 말합니다. 노출각 몇 도 이내여야 합니까? 이건 150도 이내입니다. 답은 3번. 56번 재료에 대한 시험 중 비파괴 시험이 아닌 것. 비파괴 시험이 아니다. 파괴 시험을 골라라 이 말이죠. 4번의 피로시험이 파괴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료에 반복적인 하중을 주어서 파괴될 때까지 시험을 해서 피로 수명을 측정하는 시험을 피로시험이라고 하고 이건 재료를 파괴할 때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파괴시험입니다. 근데 1번 방사선 부가 X선, 감마선, 방사선 부가는요. 자, 이것은 비파괴시험입니다. 2번 자본 탐상시험. 자본이란 말은 이거 설마 돈 아니에요. 자본은 뭐냐면 이거는 자성분말을 말합니다. 자기장을 띠는 자성분말을 이용해서 표면의 결함을 찾아내는 비파괴 시험입니다. 그리고 3번에 초음파, 자, 이거 오타났는데 탐상이 아니고 초음파 탐상 시험. 자, 이것도 비파괴 시험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비파괴 시험, 아닌 것은 4번.
5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 작동,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하일까요? 이것은 1.05배입니다. 1.05배. 답은 2번. 58번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와 그 목적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넘어가고자 할 때 급정지장치, 급정지장치 아니죠. 아니고 이건 건널다리입니다. 건널다리를 설치합니다. 1번이 틀렸다. 2번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즉시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정지장치 있어야 됩니다. 3번 정전, 전압 강화 등에 따른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합니다. 4번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덮개울을 설치합니다. 답은 1번. 59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 헤드가드입니다. 지게차 헤드가드. 1번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값,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 분포 정하 중에 견딜 것. 1번 맞고. 2번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길이가 20cm 이상. 요게 틀렸죠. 16cm 미만입니다.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2번 틀렸습니다. 3번. 자, 3번과 4번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른 숫자를 알고 있으면 이거 좀 고쳐주세요. 지금 최근에 개정됐다.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 이걸 뭐라 그러죠? 좌승식. 앉을 자입니다. 좌승, 오를 승. 앉아서 조작한다. 안좌승식. 좌승식은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를 아랫면까지 높이가 0.903m 또는 903 뭐라 하면 될까요? 0.903m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 1m가 100cm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0.903m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요거는 90.3cm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0.903m 이상. 그리고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 서서 조작한다. 이걸 입승식이라고 합니다. 설립자를 써가지고 입승식. 입승식의 지게차의 경우는 운전사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1.905입니다. 1.905m 이상. 자, 그래서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좌승식은 0.903m. 그리고 입승식은 1.905m 이상일 것.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걸요. 만약에 밀리미터로 고친다면 903mm. 그리고 마찬가지 1905mm. 자, 밀리미터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센티미터로 고치면 90.3cm.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190.5cm.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어쨌든 자, 일단 단위가 바뀌는 걸 염두에 두시고 0.903m 1.905m 1.905m 이렇게 기억합니다. 0.903 1.905 또는 밀리미터로 정리를 하면 좌승식은 903 입승식은 1905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0번 그림과 같이 중량물을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서 세타의 각도, 요 세타입니다. 요 세타의 각도가 되도록 들어올릴 때 로프 하나에 걸리는, 로프 하나, 여기입니다. 로프 하나에 걸리는 하중이 가장 작은 조건. 자, 이건 사람의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다리가 언제 하중이 작을까요? 다리를 일자로 했을 때 아이가. 그럼 각은 안 나오겠죠? 0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제전기의 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제전기라고 하면 이온을 발생시켜서 대상 물체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제거한다. 정전기 제거. 그래서 제전입니다. 제전. 정전기를 제거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온을 발생시킨다는 말은 전기를 띤 입자를 발생시킨단 말이고, 그래서 대상 물체에 부딪혀서 정전기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제전 효과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제전기의 이온 생성 능력. 자, 제전기는 이온을 생성한다 그랬죠? 이온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2번 전원의 극성, 극전선의 길이 요거는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3번 그 대상인 물체, 대전 물체의 대전 위치 및 대전 분포 요거 중요하죠. 4번 제전기의 설치 위치 및 설치 각도 이것도 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2번. 62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 이게 키워드입니다.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 및 동작 시간,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입니다. 15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방폭형 기기에 폭발성 가스가 내부로 침입하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이 압력에 견디도록 제작된 방폭구조입니다. 이 방폭구조는요 잘 보세요. 내부로 침입해서 내부에서 이런 말 있죠.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압력에 견딘다. 내압입니다. 내압 방폭구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A 또는 IB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지락이 생긴 경우, 이 지락이란 말은 전류가 대지로 땅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을 지락이라고 합니다. 지락이 생긴 경우 접촉 상태에 따라 접촉 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의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전압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제1종 제1종은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고요. 허용 전압은 2.5V 이하입니다. 제1종은 2.5V 이하. 제2종은 인체가 현저히 젖어 있는 상태고 25V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제3종은 42가 아니고 50V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4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답 3번. 65번 다음 허용 접촉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허용 접촉 전압 E라고 표현하겠습니다. E를 구하는 공식, 이것은 먼저 인체의 저항 5ohm이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지표 상층 저항률, 자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심실 세동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허용 접촉 전압 공식은 E는 인체 저항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지표 상층 저항률 그리고 곱하기 심실 세동 전류. 인체 저항은 그러니까 RB가 1000ohm이라 되어 있죠. 인체 저항은 1000입니다. 1000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지표 상층 저항률은 RS가 100ohm죠. 자, 100입니다. 100.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심실 세동 전류는 IK는 루트 T분의 루트 T인데 요 T가 뭐냐면 시간이죠. T가 1초라고 그랬죠. 자, T 대신 1이라고 하겠습니다. T분의 0.116.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약 133.4V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6번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어요. 자, 지락이 뭐라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전류가 대지로 새어나가는 현상을 지락이라고 합니다.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겁니다. 1번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전류물로 피복됐다. 자, 이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기계기구가 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된 저항기, 이때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전동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이때는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이때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 3번. 67번 뇌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피레기를 시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자, 이게 뭐
좀 이상하죠. 1번 가공전선로의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곳, 이때는 시설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 이때는 시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인출구, 자, 이것도 시설해야 됩니다. 3번 습뢰. 습뢰란 말은 뭐냐면 낭뢰를 동반한 비를 습뢰랍니다. 습뢰 빈도가 적은 지역으로서 방출보통, 방출보통은 방전보호장치를 말합니다. 방전보호장치가 이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답 3번. 4번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자, 시설해야 됩니다. 답은 3번. 68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 시설하는 가스 전력기기 및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압력을 받는 부분의 재료 구조는 최고 사용 압력에 대해서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 1번 맞고. 2번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 그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일까, 맞고. 3번 압축 공기 장치의 동공기 탱크는 두껍다, 이 막연히 두껍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내식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식성이 있어야 되고 최고 사용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인된 설계 기준에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두껍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4번 압축 공기 장치는 주 공기 탱크의 압력이 저하했을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일 것.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69번 단로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단로기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회로를 안전하게 개방하거나 차단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 그러죠? 무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무부하 상태, 무부하 선로의 개폐. 답은 4번입니다. 단로기를 사용하는 목적, 무부하 선로의 개폐. 개는 연다, 폐는 닫는다. 1번 과부하 차단. 과부하 차단은요, 차단기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변성기 개폐. 변성기 개폐도 이거 차단기 아니면 개폐기. 개폐기가 사용되죠. 그리고 이성전압의 차단. 요거는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그리고 4번에 무부하 선로의 개폐. 단로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70번 다음 기억니은 고압 활선 근접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신체 등이 충전 전로에 대하여 머리 위로의 거리가 기억, 요 기억은 30cm, 30cm 이내이거나 신체 또는 발 아래의 거리가 60cm 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충전 전로에 전련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30cm, 60c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번호가 있는데 뭐 1번, 2번, 3번인데 제가 무시하고 그냥 주관식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30cm, 60cm. 71번 다음 어떤 방전에 대한 설명인가? 대전이 큰 엷은 층상, 이 층상입니다. 층상의 부도체를 방리할 때 또는 엷은 층상의 대전된 부도체의 뒷면에 밀접한 접지체가 있을 때 표면에 연한 복수의 수지상 발광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방전. 자, 근데 표면에 연한다, 이 연이란 말은, 요 연이란 말은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이 연자는 뭐냐면 따를 연자입니다. 표면에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표면에 따라 할 때 요 연자하고 표면 할 때 면을 합해서 이것을 연면방전이라고 합니다. 연면방전. 자, 이것도 제가 그냥 주관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어떤 방전에 대한 설명인가? 대전이 큰 엷은 층상의 부도체를 방리할 때 또는 엷은 층상의 대전된 부도체 뒷면에 밀접한 접지체가 있을 때 표면에 연한, 요게 키워드입니다. 연면, 표면에 연한 복수의 수지상 발광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방전은 연면방전입니다. 72번 누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누전 화재 발생 전입니다. 1번 인체 감전 현상. 그렇습니다. 누전된 전기기구를 만지면 전류가 흐르겠죠. 인체 감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2번 전등 밝기의 변화 현상. 그래서 누전이 생기면요, 전등 밝기가 깜빡거릴 수 있죠.
맞습니다. 3번에 빈번한 퓨즈, 용단. 용단이란 말은 녹아서 끊어진다 이 말이죠. 퓨즈가 자주 끊어질 수 있습니다. 4번, 자, 4번입니다. 4번, 전기 사용 기계 장치의 오동작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증가.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발전소에서 장치를 시설하여 개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번, 특고압용 변압기 온도 개척해야 됩니다. 발전기 배열이 고정자 온도 개척해야 되고요. 근데 회전자 온도, 고정자 온도는 개척하되 회전자 온도는 기술적으로 개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척 대상이 아니에요. 개척 대상 아닙니다. 개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요 개척해야 되죠. 74번, 한국전기설비규정 전선색 연결입니다. L1, L1은 갈색입니다. 두 번째 L2, L2는 흑색. L3, L3는 회색, 갈색, 흑색, 회색. 그리고 N, N은 청색. 답 4번입니다. N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75번, 유입 차단기. U가 기름을 말합니다. 오일을 말해요. 오일. 유입 차단기. ACB 할 때 A가 뭐냐면 에어거든요. 에어니까 이것은 공기 차단기. ACB는 공기 차단기. 그리고 OCB가 이것이 오일 차단기, 유일 차단기가 되죠. 유입 차단기. 자, O가 오일이거든요. 오일. 그래서 OCB가 유입 차단기입니다. 답 2번. 그 다음에 3번에 VCB 할 때 V가 영어로 좀 어려운데 백큐음은 요건 진공 차단기. 4번에 MCCB는 이것은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 답 2번. 76번. 자, 이거 계산 문제인데 인체 저항이 5000ohm입니다. 전류가 3mA, 인체의 정전 용량이 0.1.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요게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게 마이크로인데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이라면 인체에 대전된 정전하, 대전 정전하는요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대전된 정전하 구하는 공식 Q는 C 곱하기 V인데요. C는 뭐냐면 이것은 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 그리고 V는 전압이에요. 전압. 자, 그런데 우리 보니까 정전 용량은 0.1 마이크로페럿이라 그래서 이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페럿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합시다. 0.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런데 V, 전압이 안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전압 구하는 공식. 전압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I 곱하기 R이죠. 그래서 I는 전류, R은 저항. 자, 그럼 구해봅시다. 전압은 I 곱하기 R입니다. I가 뭐죠? 3mA. 3mA는 뭐냐면, 요 밀리암페어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전류 곱하기 R, 저항은 5000이죠. 5000ohm입니다. 자, 그러면 10 정리해 볼까요? 요거 정리해 봅시다. 얼마죠? 자, 이것은 15V가 되겠네요. 15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15V냐고 물어본다면, 자, 봅시다. 5000. 이 5000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000은 5 곱하기 10의 3승이죠. 이게 5000 아닙니까? 자, 물론 이게 지수 계산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난감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자, 일단 뭐 외울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해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개를 곱한다. 저항 5000ohm과 3mA를 곱하면, 그럼 뭐가 되죠? 하면, 이게요,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10의 3승은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1이 돼버리거든. 이 두 개를 곱하면 1이 됩니다. 요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거든. 그럼 이건요, 15만 남고 볼트가 돼요. 자, 잘 이해 안 되면 5000ohm에다가 3mA를 곱하면 15V예요. 15V. 자, 그리고 이제 식 정리합시다. 정전 용량 C. 정전 C가 어떻게 되죠? 0.1 마이크로페럿. 0.1 마이크로페럿에다가 15V를 곱하잖아.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건 15 마이크로 쿨롱이 돼요. 15 마이크로 쿨롱. 그러면
15가 아니고, 자, 0.1에다가 15를 곱했는데 15가 될 수 없죠. 자, 죄송합니다. 0.1에다가 15 곱하면 1.5지, 1.5 마이크로 쿨롱. 이건 쿨롱이라고 읽어요. 쿨롱. 1.5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요, 3번입니다. 문제 어려우니까 저도 버벅거리네요. 자, 다시 봅시다. 인체장이 5000옴입니다. 전류가 3mA, 인체 정전 용량 0.1 마이크로페럿. 이때 인체에 대전된 정전하는 몇 마이크로쿨롱인가? 그러면 대전된 정전하 Q는 C 곱하기 V예요. C는 정전 용량, V는 전압. 근데 C 정전 용량은 이미 0.1 마이크로페럿이 나왔죠. 0.1 마이크로페럿. 자, V만 구하면 됩니다. 전압 구하는 공식은 전류 곱하기 자. 전류는 3mA. 3mA는 3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R, 저항은 5000옴인데 5000옴은 5 곱하기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3승 사라지고 1만 남고 3, 5, 15V. 그러면 0.1 곱하기 15 하면 1.5 마이크로 쿨롱. 답은 3번. 77번 전기설비 기준 전압의 구분 틀린 것입니다. 1번 교류 저압은 1000V 맞고요. 직류 저압은 1500V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5배입니다. 교류에 비해서 직류는 1.5배다. 그리고 직류 고압은 1500V 초과 7000V 이하 맞고요. 그리고 특고압은 7000V 초과입니다. 초과. 특고압은 7000V 초과. 틀린 것은 4번. 78번 감전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전된 사람하고 전원의 접촉을 끊는 거예요. 결국 전원 차단. 가장 먼저 전원 차단. 그럼 뒤에 병원 이송이나 왕진, 심폐소생술 이건 그 다음이에요. 가장 먼저는 전원 차단. 쉽죠? 답 1번입니다. 79번 인체의 전기저항을 최악의 상태라고 가정 500옴으로 하는 경우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자, 우리 에너지 구하는 공식. 자, 뭐가 있죠? W는 I제곱 RT.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이거는 그냥 외웁시다. 인체의 전기장을 최악의 상태라고 가정해서 500옴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자, 외웁시다. 6.5에서 17.0 줄. 이건 줄이라고 했습니다. 6.5에서 17.0 줄. 자, 물론 계산에 대입해서 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외웁시다. 6.5에서 17.0 줄입니다. 80번. 전격이란 말은 감전됐다 이 말이에요. 감전에 의해서 심실세동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 심장 맥동주기 파형. 이때 맥동주기 파형이 뭐냐면 이게요, T파입니다. T형입니다. T. 그러면 이 T형일 때, T파형일 때 오는 것인데 심장 맥동주기를 심전도에서 보았을 때 파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하죠? 하면 요거는 심실의 수축 종료 후부터 심실의 휴식 시까지 발생하는 파형을 T파형이라 그래요. T파형.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1번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 저장 지급량을 최소화. 1번 맞고 2번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분기별 1회 이상. 요게 틀렸습니다. 분기별이 아니고 매월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연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번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 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4번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82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성 독성물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가스 LC50 G 4시간 흡입 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급성 독성물질 맞습니다. 2번 LD50 경구란 말은 뭐냐면 입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피는 뭐겠습니까? 피부를 통하여. 이 경자가 지나갈 경자거든요. 그래서 경구 입을 통하여 자 G 킬로그램당 3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자, 이것도 급성 독성물질입니다. 3번 LD50 경피는 피부를 통하여 대상은 쥐고요. 킬로그램당 10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도 급성 독성물질이고, 그리고 LD50
경피, 이 경피에 대해서 쥐하고 토끼가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20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1000 mg 체중 이하인 황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됩니다. 이거 4번을 고쳐주세요. 4번이 되겠고요. 83번 다음 중 퍼지의 종류. 퍼지라는 것은 인화성 가스나 증기, 위험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한 가스로 바꾸는 것, 퍼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퍼지의 방법은 1번 압력 퍼지. 압력 퍼지는 뭐냐면 내부 압력을 상승시켜서 유해 가스를 밀어낸 것. 1번 맞고, 2번 진공 퍼지. 진공 퍼지는 장치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안전한 가스를 수입하는 것 맞습니다. 3번 스위프 퍼지. 스윕이란 말은 쓸어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가스를 연속적으로 흘려보내서 유해 가스를 쓸어낸 거. 스위프 퍼지. 근데 가열 퍼지 이건 없습니다. 우리 가열은 습기 제거의 어떤 목적으로 가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열 퍼지는 그런 건 없다. 84번 어떤 습한 고체 재료 10kg의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니까 6.8kg였어요. 그러면 건조 후 무게가 얼마라고요? 6.8. 그러면 건조 전은요 10. 요거는 건조 전입니다. 건조 전에는 10이고 건조 후는 6.8이네요. 그러면 함수율 구하는 공식은 건조 후 무게분의 건조 전 빼기 건조 후 무게입니다. 그러면 건조 후가 6.8, 건조 전은 10kg인데 건조 후 무게인 6.8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8분의 3.2. 자, 식 정리하면. 자, 이게 잘 모르겠다면, 자, 계산해 봅시다. 6.8의 절반이 얼마죠? 3.4죠. 그러면 6.8분의 3.4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0.5가 조금 안 되겠네요. 따라서 1.47. 답 3번. 85번 위험물의 저장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벤젠. 벤젠은 산화성 물질과 격리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성 물질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2번 나트륨. 나트륨을 알코올 속에 저장한다? 이거는 폭발 위험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트륨은 알코올 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또는 등유 속에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3번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혼합 폭발 우려가 있어서 격리 저장합니다. 그리고 4번 질산은 갈색 병에 넣어서 냉암소. 냉암소란 말은 뭐냐면 서늘하다 이 말이고요. 암은 어둡다.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합니다. 답은 2번. 86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설비 설치 전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식입니다. 이것은 착공일 며칠 전까지입니까? 30일 전까지. 착공 30일 전까지입니다. 답은 2번. 87번. 자,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공기 중 아세톤의 농도 200ppm. 근데 TLV란 말은 허용 농도를 말한다. 허용 농도는 500ppm.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TLV가 500인데 그 중에서 아세톤의 농도가 지금 2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틸 에틸케톤 MEK의 농도가 100ppm인데 TLV는 이것은 200ppm이에요. 이때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 자, 그러면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각각의 TLV분의 각각의 물질의 농도를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TLV가 500이죠. 그때 아세톤 농도가 200 더하기 그 다음에 메틸 에틸 케톤의 농도가 100인데 TLV는 200이잖아. 200에서 100 요걸 더한 값이 이것이 혼합 물질의 허용 농도 분의 혼합 물질의 총 농도하고 같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두 개의 물질이 서로 상가작용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효과가 각각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하고 같다는 뜻인데요.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1 더하기 1은 2. 우리가 수학 공식 있죠. 1 더하기 1은 2잖아. 서로 더하면 그 합이 같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게 상가작용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세톤의 농도가 기준 허용 농도의 500에서 200 그리고 메틸 에틸케톤의 200분의 100 요거 더한 값이 이것이 전체를 더한 값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근데 혼합물질의 총 농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건 200하고 100을 더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요 5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은 혼합물질의 허용농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혼합물질의 허용농도분의 혼합물질의 총농도는 200 더하기 100 해서 300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5분의 2 하는요 0.4, 2분의 1은 0.5 해서 얘가 0.9가 돼요. 0.9. 0.9는 혼합물질의 허용농도분의, 또 써볼까요? 혼합물질의 허용농도분의 300.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분모하고 여기 있는 0.9를 자리 바꿔야 되죠. 자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혼합물질의 허용농도는 0.9분의 300이 됩니다. 300보다 좀 더 크겠죠. 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88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중 열 감지기 아닌가? 1번 자동식, 2번 저온식, 3번 보상식, 4번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식이 틀렸다. 자동식이란 말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정온식은 설정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보상식은 일정 온도 상승, 급격한 온도 상승 모두 감지하는 걸 말해요. 어쨌든 열 감지기는 요 세 가지. 그리고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89번 화염 방지기의 설치 가로 안에 알맞은 것.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입니다. 상단 윗부분 상단에 설치해야 됩니다. 90번 금속 증기가 공기 중에 응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 고체의 밀입자가 되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부유하는 것. 금속의 증기가 고체의 밀입자가 되어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 이것을 흉이라고 합니다. 흉. 그러면 분진이나 미스트, 요거는 뭐, 분진은 뭘까요? 분진은 요거는 고체의 밀입자를 말합니다. 고체입니다. 고체의 밀입자. 미스트는요 요거는 액체의 밀입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스모크. 자, 스모크는 우리가 번역할 때 보통 연기라고 번역하죠. 이 스모크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와 액체의 밀입자 혼합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스모크는 자, 이건 우리가 보통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91번 중탄산 칼륨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 몇 종 분말 소화기인가? 자, 여기서 제1종하고 2종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1종 분말 소화기 주 성분은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제2종. 자, 제2종이 중탄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자, 제1종 중탄산 나트륨, 제2종 중탄산 칼륨. 답은 2번입니다. 92번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12.5에서 74 발륨 퍼센트, 뭐 볼륨 퍼센트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발륨 퍼센트 이렇게 읽겠습니다. 발륨 퍼센트인 일산화탄소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자, 위험도 구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폭발 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빼기 폭발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한계 어디 있나요? 여기죠. 이게 한계입니다. 폭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74, 이것이 상한계입니다. 상한계. 그러면 위험도는 폭발 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빼기 폭발 한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식 정리합시다. 폭발 한계 12.5입니다. 12.5. 상한계는 74, 한계는 12.5가 되겠고요. 식 정리하면 12.5분의 74에서 12.5를 빼주세요. 61.5입니다. 12.5분의 61.5. 자, 식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약 한 5배 정도 되죠. 5배 정도 되는데, 자, 1번하고 2번 때문에 지금 좀 더 식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92. 93번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 자,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있죠. 주방에서 뜨거운 프라이팬에다가
물방울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요, 이 물방울이 어떻게 되죠? 튀죠. 튀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르르 굴러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요,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 이 막이 뭐냐면, 이 막이요, 증기막입니다. 증기막. 그래서 증기가 생겨서 이것이 물방울을 이렇게 금속에 접촉하지 못하고 떠다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 이것을 라이덴프로스트,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라이덴프로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 온도를 라이덴프로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답 2번. 자, 나머지 볼 거 없고요. 94번. 물이 관속을 흐를 때 유동하는 물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증기압보다 낮다. 그러니까 물의 증기압이 더 높다 이런 말이죠.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 배관의 부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자, 그래서 여기서 공동이란 말은 기포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기포가 발생해서 증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의 부식을 초래하는 것,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의 서징은 뭐냐면 유량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면서 압력이 진동하는 현상, 이것이 압축기에 일어나죠. 서징. 그 다음에 비말동반은 기체 속에 액체 밀입자가 동반되는 현상, 비말동반입니다. 그리고 수격현상, 이것은 유체 속도가 급변해서 압력파가 발생해서 배관에 충격을 준다. 그래서 수격, 해머링, 자, 격이 때린다 이 말이거든요. 물이 때리는 거예요. 수격현상, 수격작용입니다. 그러면 답은 2번 공동현상이 되겠습니다. 95번. 폭발 원인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구분할 때 기상폭발, 이 기가 뭐냐면 가스입니다. 가스. 기상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상폭발은요, 분진폭발, 분무폭발, 가스폭발 전부 기상폭발입니다. 그리고 응상이란 말은 뭐냐면 응축되었다, 응축된 상태 이런 말이거든요. 고체나 액체 상태의 응축된 물질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응상폭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상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응상폭발입니다. 답은 2번. 96번. 자연발화 성질을 갖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질화면은요, 니트로셀룰로스입니다. 니트로셀룰로스, 자연발화성이 있습니다. 2번 목판분말은요, 목재 분지를 말하는데 이것이요, 공기 중에서 산화 발열이 가속되어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3번 아마인유는 건조 과정에서 산화 발열을 일으켜서 이 자연발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4번에 과염소산은 산이죠. 산화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자연발화의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 4번 과염소산은 산화력은 강하지만 자연발화 성질은 없다. 97번. 폭발 한계,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폭발은 온도, 압력, 조성. 이 조성이란 말은 뭐냐면 혼합가스가 이렇게 조합되는 거 있죠. 혼합가스의 조성을 말합니다. 폭발은 온도, 압력, 조성과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2번.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한계 낮아집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한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약간 낮아져요.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진다 이건 틀렸고요. 그리고 폭발 상한계는 어떻게 될까?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상한계는 아주 많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4번 위험성은 폭발 한계는 낮을수록 폭발 상한계는 높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져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98번. 미국 소방협회 NFPA 위험 표시 라벨의 황색은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이것은 반응 위험성, 이것이 황색입니다. 그러면 건강 위험성은 뭘까요? 이건 청색. 화재 위험성, 자, 이것은 적색입니다. 그래서 건강 위험성 청색, 화재 위험성 적색, 반응 위험성은 황색. 답은 3번. 99번. 다음 중 T급 화재의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자, 우리 A급에서 B급, C급, D급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어떻게 보죠? 자, 이거는 두 문자를 따서 인류, 전금 이렇게 봅니다. 1. 일반 화재, 1은 일반 화재입니다. U는 기름, 유류화재. 전기 화재. D는 금속 화재입니다. 인류 전금. 자, 그럼 D는 금속 화재. 금속 화재의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이것은
마른 모래, 건조사, 마른 모래입니다. 마른 모래가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 건조사는 열을 흡수하고 산소를 차단해서 연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금속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건조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0번. 다음은 화재 위험 있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합성 섬유, 합성 수지, 면, 양모, 천조각, 톱밥, 집, 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 인화성이 있는 액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합니다. 인화성이 있는 액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설비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배치 구조를 하여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반 중 풍화암하고 연암을 같은 기준에 따라서 봅니다. 풍암, 연암의 굴착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1대 1.0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최근에 개정됐어요. 2023년 11월 14일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 문제 보시는 분은 조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모래. 자, 모래는 1대 1.8입니다. 그 다음에 연암 및 풍암. 연암 및 풍암은 1대 1.0. 그 다음에 경암은 1대 0.5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흙. 자, 이걸 그 밖의 흙 이렇게 표현해서 그 밖의 흙은 1대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래는 1대 1.8, 경암은 1대 0.5, 풍암, 연암은 1대 1.0, 그리고 그 밖의 흙은 1대 1.2. 최근에 개정되었다. 이걸 확인해 주십니다. 102번 건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 옳지 않은 겁니다. 단 객내 작업장과 감광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1번 초정밀 작업. 초정밀 작업은 600 아니죠. 750입니다. 750 럭스 이상. 초정밀 750 럭스 이상. 정밀은 300. 이거는 맞고요.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타 초정밀, 정밀, 보통 작업을 제외한 기타 작업은 75 럭스. 자, 숫자 외워봅시다. 750 초정밀, 그 다음에 정밀은 300.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절반씩 떨어집니다. 보통 작업은 150, 그리고 기타는 75. 750, 300, 150, 75.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03번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수평면과의 각도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20도 이상 30도 이하. 그래서 20도에서 30도 유지해야 됩니다.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를 유지할 것. 답은 2번입니다. 10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구조물 해체를 위한 장비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램머. 램머는요, 흙을 다지거나 메우기 위한 작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해체용 아닙니다. 램머는 구조물 해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1번이 바로 답입니다. 램머는 흙을 다지거나 메우기 위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2번에 압쇄기. 압쇄기는 자, 이거는 강한 압축력으로 파쇄, 해체 작업을 하는 거죠. 맞고 3번에 철제해머. 철제해머는요, 해물을 부착해가지고 타격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브레이커. 핸드브레이커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충격력으로 콘크리트 바닥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쓰는 장비가 되겠네요. 따라서 구조물 해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는 압쇄기, 철제 해머, 핸드브레이커. 근데 램머는 아니다. 답 1번. 105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철골공사 작업 시 작업 중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번의 강우량. 강우량은 1.5mm per hour. 이 HR은 시간을 나타내면 C, hour, HOUR, hour를 말하는데 이게 1.5mm가 아니고 이게요 1mm per hour입니다. 1번 바로 틀린 게 아니고 1mm per hour면 작업을 중지해야 되거든. 강우량이 1mm per hour면 중지해야 되니까 1.5면 당연히 중지해야죠. 자, 지금 말이 자꾸 제가 꼬였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는 강우량이 1mm per hour면 작업을 중지해야 돼요. 그러면 1.5는 1보다 크잖아요. 당연히 중지해야죠. 그 다음에 풍속 8m per second. 이 second은 초입니다. 초. 근데 8m는 안 되고요. 풍속 1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설량
이 강설량은 5mm per hour가 아니고 이것이요 1cm per hour는 돼야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지진은요 없어요. 지진 강도 이런 거 진도는 없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에 따른 철거공사 작업 시 작업 중지는 1.5mm per hour, 그리고 또는 1mm per hour 이상이면 중지해야 됩니다. 풍속은 10m per second, 강설량은 1cm per hour. 답은 1번이 되겠다. 106번 흑마기 공의 파괴 원인 중 하나인 보일링 현상입니다. 보일링 현상은 흑마기 공사 중에서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지하수가 솟아 올라와서 흙과 같이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고, 이것은 연약 사질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 봅시다. 1번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하죠. 2번 연약 사질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번 시트 파일 등의 저면에 분사 현상 발생입니다. 그리고 4번 연약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 자 이것은 히빙 현상입니다. 히빙 현상. 보일링 현상 아니고 연약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하는 것은 히빙 현상.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계단의 강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 자 이것은 500kg 이상의 하중입니다.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입니다. 108번 통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최대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3개 이상.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답 2번 되겠습니다. 109번 굴착공사에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 자 이것이 압성토응입니다. 압성토응은 이것은 굴착공사에서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해서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이 되겠고요. 1번의 배수공. 배수란 말은 지하수나 빗물 제거를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배토공. 배토공은 토사를 운반해서 다른 곳에 쌓는 것이에요. 3번의 공작물에 의한 방지공은 흑마기벽, 시트파일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 붕괴를 방지하는 겁니다. 답은 4번. 110번 중량물을 운반할 때 자세 옳은 겁니다. 1번 허리를 구부리고, 틀렸죠. 허리를 곧게 펴고 해야 됩니다. 양손으로 들어올립니다. 뒷말은 맞고요. 그리고 중량은 보통 체중의 60%가 아니고 자 이건 40% 이하입니다. 40% 이하가 적절하죠. 3번 물건은 최대한 몸에서 멀리가 아니고 가깝게 잡는 거죠. 멀리 띄어서 이게 아니고 가깝게 잡고입니다. 그리고 4번 길이가 긴 물건 앞쪽을 높게 맞습니다. 높게 해서 운반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 보구 항목입니다. 안전관리비 보구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보구는 안전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보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 맞고요. 2번 근로자가 보구를 직접 구매, 사용하여 합력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3번 근무복 구입. 근무복은요 안전관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따라서 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3번이 들어가겠네요. 4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모두 안전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답 3번. 112번 철골공사에서 기둥의 건립 작업 시 앵커 볼트를 매립할 때 요구되는 정밀도, 기둥 중심은 기준선 및 인적 기둥의 중심으로부터 얼마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까? 얼마 이상? 이것은 5mm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둥 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 기둥의 중심에서 5mm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답 2번.
113번 크레인 또는 대릭에서 붐 각도 및 작업 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 하중, 최대 하중에서 후크,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 중량을 공제한 하중, 이것이 정격 하중입니다. 최대 하중에서 후크,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을 정격 하중이라고 합니다. 1번의 작업 하중, 작업 하중은 실제 작업 시트로 올리는 물체의 하중을 작업 하중이라고 합니다. 3번 이동 하중, 이동 하중은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걸리는 하중이에요. 이동 하중. 적재 하중은 차량 등이 적재 가능한 하중, 이것을 적재 하중이라고 그래요. 답은 2번. 114번 산소 결핍,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미만일 때를 의미하느냐 되는데, 우리가 산소가 결핍하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18% 미만입니다. 답은 2번. 115번 단관비계, 단관비계의 도개 또는 전도, 도개는 무너지고 전도는 쓰러지는 것. 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벽이음의 간격 기준. 단관비계는 5입니다. 5. 수직 방향으로 5m 이하, 수평 방향으로도 5m 이하. 답 1번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관비계가 아니고 틀비계가 시험에 나오잖아. 틀비계는 수직 방향으로 6m 이하, 수직으로 6m 이하, 그리고 수평으로 8m 이하입니다. 수직으로 6m 이하, 수평으로 8m 이하. 그래서 단관비계는 수직 방향으로 5m 이하, 수평 방향으로 5m 이하, 55. 단관비계 55, 틀비계는 68, 틀비계는 68.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116번 철골 조립 작업에서 안전한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죠. 안전한 작업 발판,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곤란해요. 곤란하면 작업원에 대한 안전대책, 이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고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작업 발판, 안전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다면 추락 위험이 커지겠죠. 이때는 안전대 그리고 구명로프, 안전대, 구명로프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적절해요. 물론 안전모와 안전화도 신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추락을 막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추락했을 때 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대와 구명로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해당사항 없고요. 11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안전밸브 등의 전단 후단,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원칙. 하지만 다음 중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1번 인접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연결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이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안전밸브 등의 배출량 4분의 1 이상, 이게 틀렸죠.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와 안전 밸브 등이 직렬이 아니고 병렬입니다. 병렬. 자, 그래서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번 열 팽창에서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이때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 2번. 118번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받침목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맞고요. 2번 상부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평선상의 위치, 이라면 안됩니다. 위험해요. 하중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동바리는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임시구조물인데 이걸 동일 수평선상에 위치하도록 하면 이게요 하중을 오히려 고르게 지지가 안 되잖아요. 동일 수평선상 틀렸습니다. 3번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4번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119번 119번인데요 119번 어디 갔노? 119번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119번부터 봅시다. 콘크리트 탓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검토 시 가장선행이란 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뭘 해야 되죠? 이거는요 하중과 외력을 산정해 봐야 됩니다. 3번에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과 외력,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 이걸 계산을 해 봐야 돼요. 하중 및 외력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답 3번. 120번 다음은 경보용 설비, 빈칸에 알맞은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400 그리고 50 답은 2번입니다. 자, 120번까지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2회 3회 계속 이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